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5G 상용화 기술을 국제표준안으로 최종 제안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제안된 5G 기술의 외부 평가와 검증을 거쳐 오는 2020년에 최종 표준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산 불화수소 등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채택까지는 3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칼슘 등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양제나 보충제 대부분이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특정 조합으로 영양제를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과학 본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약 100여 명만 성공한 무동력 무기항 무원조 세계 일주를 국내 최초로 해낸 모험가가 있습니다. 209일간 어떠한 도움도 없이 홀로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최종 제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라질 부지오스에서 열린 제32차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에서 국내 5G 상용화 기술을 표준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은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3GPP 승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을 때 사용한 무선 접속 기술과 국내 5G 주파수 대역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ITU는 이번 회의에서 5G 후보 기술 접수를 마감하고 ITU 국제평가그룹의 공인된 외부 평가와 검증을 거쳐 오는 2020년 5G 국제표준안을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공대 연구진이 5G 이동통신 안테나의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기 표준센터 연구팀은 5G 통신 시스템을 위한 광섬유 기반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5G 통신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준이 없어 네트워크망이 완성돼도 고품질인지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만한 광섬유 끝에 가로 세로 0.2mm 크기의 광학 결정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초소형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센서는 0.1mm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잴 수 있고 서로 다른 입출력 값을 가진 안테나들의 성능을 개별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진행 중인 5G 인프라 구축에 이 센서를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대형 기지국은 물론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통신 시대에 맞춰 역대 최고 속도를 구현한 12기가비트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모바일 D램은 기존 제품보다 1.3배 빠른 속도로 풀 HD급 영화 12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고 소비 전력은 최대 30% 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D램 공정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을 지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5G 스마트폰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내년에 5G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매출이 전체 휴대전화 매출의 6%를 차지할 것이며 2023년에는 전체의 5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가트너는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판매량의 감소세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저렴한 기기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5G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휴대전화 시장은 3.8% 감소하고 스마트폰 판매량은 2.9% 정도 떨어질 것으로 가트너는 예측했습니다. IC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18개월째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모두 86만 9천 명으로 작년 6월보다 4만 명 늘어 1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는 전체 산업 취업자의 3.2% 수준이지만 증가 규모는 전체 취업자 증가 수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업에서는 다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한 30세에서 49세 청장년층과 상용 종사자의 취업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 대체재 조달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들이 최근 국산 불화수소 등의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스트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타이완 등에서 핵심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고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의 소재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최근 테스트 결과 국내 업체가 생산한 핵심 소재가 일본 제품과 품질 격차가 있고 이를 채택하더라도 적용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기술을 축적해온 일본 업체를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에칭가스를 중국 기업에 대량 주문했다는 보도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당장은 우회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빈화그룹이라는 화학회사의 공장입니다.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이 회사에 불화수소를 대량 주문했다고 상하이 증권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명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는 일본이 수출을 맡고 있는 반도체 제조의 필수 소재입니다. 기사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앞서 여러 번의 표본 검사와 소량의 실험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我们跟韩国企业没有直接签署那个正式协议，但是他们的订单有可能下到那个贸易商啊或者什么，我们跟贸易商倒是刚刚有这种订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빈화그룹의 주가는 급등해 단 5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증권보는 그러나 대량 주문을 했다는 한국 반도체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산 불화수소를 당장 수입해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방면으로 대체 회사를 찾고는 있지만 품질을 검증하는 데만 최소 몇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 급한 한국과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적극 뛰어든 중국 간의 협력은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을 대신할 조달처로 중국을 선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다 쓰던 중국의 추격에도 더 긴장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연구하는 의사, 이른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병원 8곳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할 병원으로 고려대 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화순 전남대병원, 고신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의사들의 임상 경험을 접목한 연구를 지원하고 이렇게 개발된 의료기술이 현장에 더 많이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8개 병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4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료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두 분은 혹시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시나요? 네, 저는 면역력에 좋다 그래서 네. 프로폴리스 영양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비타민까지 챙겨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영양제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 오늘 소식 보고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영양제 대부분이 심장 건강이나 아니면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 소식에 좀 충격적인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 연구 결과인데요. 총 네. 99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팀은 각종 비타민제부터 셀레늄, 칼슘, 엽산, 철분, 오메가3 등 이 대부분 영양제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대부분이 이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건강한 성인 대다수가 이 영양제나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인들은요, 52%가 매일 1개 이상의 비타민을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가 이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는 비타민 먹은 날이랑 안 먹은 날 차이가 있어서 좀 효과가 있다고 아, 느껴왔는데 그래요? 네. 효과가 없다니 좀 충격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양제가 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효과가 일부 인정된 유일한 영양제가 있었는데요. 예. 바로 오메가3였습니다. 네. 네, 오메가3는 심근경색 위험을 8%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엽산은요, 원래 뇌졸중 위험을 약 2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은 영양제인데요. 예. 과학자들은 이런 효과를 일부 인정을 하기도 하면서요. 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엽산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인다는 연구는 거의 다 중국에서 도출한 결과인데요. 이 공류로부터 엽산을 잘 섭취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먹었을 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양제도 있었나요? 다행히도 영양제 대부분은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네, 다만 특정 조합의 영양제가 이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는요, 이 뇌졸중 위험이 17%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칼슘과 비타민 D는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예. 네, 아무래도 뭐 오메가3 외에는 대부분 뭐 낙제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영양제 드시는 분들 허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영양제 말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챙길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어느 영양제보다도 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이 저염식 식단이었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요, 혈압이 안정적이면서도 이 저염식을 실시한 경우는 3,500명 가운데 7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저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0% 정도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영양제를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것보다는 꾸준히 저염식을 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데나 심혈관 질환을 이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드러난 겁니다. 예. 영양제를 꾸준히 이렇게 챙겨 먹는 것보다 네. 평소에 그냥 저염식으로 챙겨 먹는 게 더 좋다는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뭐 조합에 따라서 안 좋은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예. 네. 네, 저희 YTN과 YTN 사이언스도 이 관련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공기 속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서 이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것이 미세먼지죠. 하지만 그 오존도 그에 못지않게 해롭습니다. 특히 오존은 늦은 봄에서 이른 가을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맘때쯤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오존은 착한 오존과 나쁜 오존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층에서 오존이 자외선과 같은 그런 해로운 빛을 막아주는 그런 착한 오존도 있지만 대기 중의 오존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층권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층이라는 거는요,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고마운 예.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오존은요,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예. 오존은 산화력이 강하고 또 인체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인체와 접촉을 하면은 두통이나 기침 또는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을 합니다. 예. 흡입하게 되면요, 이 심해지면은 폐기종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이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요즘에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국내에서도 지난달과 이번 달 오존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진 바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로 이 오존주의보 재난 메시지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18일과 19일에는 이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모두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됐고요. 네,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오존 농도가 유독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대기 중 오존이 이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 질소산화물과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햇빛과 반응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동차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나쁜 물질과 함께 반응이 이렇게 된다면요.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대기 중에 나쁜 오존 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중국은 오존 오염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 2015년 기준으로는 이 오존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6만 7천여 건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요, 이 중국이 오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오는 2050년에는
오존 발생량이 자연스럽게 11%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네. 이로 인한 조기 사망 건수가 2배 정도 증가한 1년에 12만 9천 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 기후가 더 따뜻해지면서 질소산화물이나 유기 화합물로부터 오존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 지구온난화가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성층권에 착한 오존이 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참 미세먼지도 그렇고 옆 나라에서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이대로 중국이 계속 오존 농도가 높아진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요. 만약 중국이 오존 발생량의 10%라도 더 증가를 시킨다면요. 네. 이 조기 사망 건수가 14만 7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오존 발생을요. 6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인다면요. 이 조기 사망 건수가 무려 33만 건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연구팀은 이 오존 발생량을 60%로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는 했지만요. 이 교통수단을 전기차 등으로 바꾸고 또 이 발전소에다가 정화시설 같은 거를 갖추고 뭐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중국이 들인다면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미세먼지만큼이나 이 나쁜 오존 발생량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존 농도가 높을 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미세먼지가 높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도 약간 비슷한데요. 네. 이 오존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요, 되도록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고요. 또 집 안에서도 창문을 닫아서 외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이렇게 한낮에 기온이 높을 때는요, 이 오존의 농도도 증가를 하니까요.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오존은 마스크로 가릴 수도 없잖아요. 피하는 게 상책이겠어요. 네, 요즘 뭐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오존 문제까지 좀 신경 쓸 게 많아졌는데 네. 정부에서 이 오존 문제 관련해서 빨리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인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은 주말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해 남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타이완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주말 새벽 제주도 북쪽 해상을 통과해 주말 오전 7시쯤에 전남 해남 부근 해안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전남과 영남 내륙을 거쳐 주말 오후 4시쯤 포항 북쪽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급으로 약한 태풍인 다나스는 태풍의 세력이 약해 진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남해 수온도 아직은 낮아 태풍이 크게 발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공급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태풍이 전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통과하는 주말에는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등의 비 피해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에 좀 더 구체적인 태풍 상황과 주말 강수 전망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광역자치단체장,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22일에는 산업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와 산업계가 시행 중인 미세먼지 대책 현황과 국민정책 제안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발표, 토론할 예정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올해 겨울이 오기 전 국민정책 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배우 송중기 씨의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딱 1년 동안만 제조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도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조사해보니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짝퉁이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송중기 마스크팩을 입력해봤습니다. 요일별로 다른 성분의 팩을 하는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벌써 2년여 전 단종한 상태. 알고 보니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건 모두 가짜였습니다. 특허청이 경기도에 있는 짝퉁 공장을 찾아냈습니다. 가짜 마스크팩 600만여 점, 시가로 200억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바이오한테 샘플로 보내려고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품을 만들어 납품했던 회사가 계약이 끝난 뒤 몰래 가짜를 만든 거였습니다. 이 짝퉁 제품 속에는 정품에 든 기능성 추출물 성분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질 원료로 정품 10분의 1 가격의 마스크팩을 제조했고 서류를 위조해 국내는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정품 자체의 파우치를 만들었던 사람 스스로가 이 파우치와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충전시키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썼던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허청은 저질 짝퉁 제품을 팔아 우리나라 화장품 이미지를 훼손한 10명을 입건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처에 유통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청장년층 남성의 경우 팔다리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김홍규 교수팀은 2007년부터 7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20살 이상 70살 미만 남녀 17,0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팔다리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량이 적은 남성은 5, 6년이 지나도 체성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근육량과 체지방량이 모두 적거나 모두 많은 경우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량이 많은 경우에는 체형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팔다리 근육량이 줄어든 남성의 당뇨병 발생률은 4.8%로 근육량을 유지한 남성보다 2.2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여성의 경우는 근육량과 당뇨병 발병률 사이에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에 대한 면역세포의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세종대 공동연구팀은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교정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이런 기능을 더해 항암 면역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혈액암 세포 표면에서 면역세포에 저항하는 단백질이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해당 단백질을 만드는 2가지 유전자를 한 번에 망가뜨리는 유전자 가위를 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동시에 여러 개의 유전자 표적을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항암 면역 치료의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댕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늘고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 유입에 의한 감염병 신고는 지난해 597건으로 2017년 531건보다 12.4%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해외 유입 감염병 신고 건수는 332건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전 여행지 해외 감염병 정보와 예방 수칙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댕기열,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모기맥의 감염병은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968년 이후 출생한 성인 가운데 홍역 유행국가 여행 계획에 있는 사람은 출국 한 달 전 최소 1회 홍역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직접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25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를 먹이던 농가는 이를 중단하고 전문 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9일간)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도전하는 것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선장님께서는 요트를 타고 국내 최초로 무기항 무번조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셨는데 네. 성공하신 분이 세계적으로도 한 100여 명 남짓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험을 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란 홀로 한국에 정박하지 않고 지구를 요트를 타고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예. 모험인데요. 네. 사실 그 이런 모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40살 경의 일입니다. 40살 경에 우연히 요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요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는 요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런 모험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키워나갔고요. 요트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처음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의 요트를 빌려 탄다든지 네. 아니면 책과 인터넷을 통해서 저 지식과 정보를 쌓는다든지 하면서 실력을 키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을 이용하는 기술을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 파악하게 됐고요. 예.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14년이 지난 후에야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50대예요, 그러면. 그래요. 만으로 53세가 돼서야 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구입하신 배 이름이 좀 독특하던데요. 네, 아라파니호라고요. 네. 네. 이제 좀 발음하기 쉽고 순 우리말이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바다와 달팽이라는 우리 옛말을 따서 아라파니를 아라파니. 합성을 시킨 거죠. 네. 아라파니호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바다 달팽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아라파니호를 타고 어디를 다니셨나요? 아라파니호를 처음에 구입한 것은 유럽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고요. 예. 그곳에서 인도양을 횡단한 것이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횡단을 네. 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카리브해에서 요트를 한 척 구입해서 태평양을 횡단함으로써 이제 지구의 한 70%가량의 기후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 네. 이후에 도전을 결심하게 됐죠. 그럼 세계 일주의 시작은 언제였던 건가요? 시작은 2014년 10월 18일 날 출발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충청남도 당진시 외목마을이라고요. 당진. 작은 마을인데 네. 사실은 그 정박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항구에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때부터 예. 이제 209일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군요. 네. 참 외국 서적을 보시면서 뭐 요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이후에 뭐 요트를 타고 여러 네. 가지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보다는 요트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하나의 모험의 세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모험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요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트를 알므로 인해서 관련된 서적 속에서 이런 모험을 알게 됐고요. 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이력이 특이해요. 다큐멘터리 PD 출신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해당이 됐을까요? 아마 그런 그 어려서부터 해왔던 모험과 다큐멘터리 PD 생활 할 때도 그런 그 오지 탐험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바람과 파도에만 의존해서 200일 넘게 바다 위를 떠다니시면 가족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학창 시절부터 모험을 많이 해왔던 몸이라 가족들의 그 걱정은 크지 그러려니 않았던 것 했나 같고요. 봐요. 예, 오히려 그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육상 지원팀이나 주변 예. 분들이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요트 위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우선 식량은 사실 가장 큰 문제고요. 식사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식재료를 신선한 채로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다 건조시켜서 식재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에 불려서 요리하는 스타일로 해왔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제가 준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네. 생각한 것만큼 요리가 식재료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네. 사실 좀 아슬아슬하게 항해를 해서 왔고요. 마지막에 부족한 식량은 낚시를 해서 생선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바다로 나가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그 부분도 듣고 싶은데요. 준비 과정이요. 네. 사실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단 예. 돈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후원 모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당진시와 충청남도 도청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도움을 덕분에 받으셨군요. 네, 이제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1년 동안 그런 그 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긴 항에 견딜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영상도 봤지만 사실 이 망망대해 드넓은 바다에서 혼자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상상이 안 돼요. 외롭기도 하고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누군가와 있지 않고 홀로 있을 때는 예. 네. 자연과 항해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오롯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또 항해라는 것은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 지금 말씀은 뭐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으신가요? 아, 무서운 순간 많았죠. 우선 처음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은 돌고래를 촬영하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 상어를 만났어요. 상어를요. 네, 근데 상어가 너무 커서 네. 아, 여기서 내 인생 끝나겠구나. 잘 피하셨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 집중해서 잘 네. 대처해서 피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강력하게 힘들었던 것은 역시 그 태풍급의 바람들, 큰 파도가 이제 이 배를 이렇게 말아서 전복치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뒤집어진 건가요? 네. 근데 다행히 요트는 그 전복이 돼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밑에 무거운 추가 달려서 네. 피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빙 음. 부딪히면 배가 크게 파손되잖아요. 네. 남극해를 항해할 때인데 그 유빙의 존재는 굉장히 두렵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신선한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주 그 요즘 청소년들이나 그 청년들이 네. 선장님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용기를 받고 그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빙인가 봐요. 네. 빙하죠? 저 유빙의 크기가요. 직경이 10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네. 그 위치가 어디 쪽 어디 남극해 그러니까 아. 남아메리카 남극이요? 최남단 더 아래쪽인데요. 그것을 통과하고 한 직후에 이런 유빙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근데 경이로웠겠어요. 대략 한 21일간 저 속을 이렇게 피해서 네. 다녔는데요. 네. 네, 정말 경이로운 매일매일 그런 경이로움 속에 상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정말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선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은데요. 네, 다음 계획은 이런 그 홀로 요트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요트 시합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시합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요트의 어떤 저력, 힘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또 떠나실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그 일반인들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실 외국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이제 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좀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저 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A에서 B에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역으로 불면은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요? 다행스럽게 요트는 45도까지 바람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방향으로. 바람이 45도까지요? 불어오는 45도까지.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항해를 하면 목표 방향에 갈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오더라도 네. 지그재그로 네. 할 수 있군요. 항해를 하실 때는 레이더를 보시면서 가시는 건가요? 혼자 항해할 때는 레이더가 필수품이고요. 예.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에 감시자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레이더가 감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GPS 사용해서 오토파일럿 위치를- 장치라고 자동 항해 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배가 똑바로 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저는 잠을 잘 수 있죠. 근데 이제 선장님 보시고 막연하게 나도 해봐야지 해서 막 떠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분도 출구나 계실 그런 것 같아요. 거 좀 조언 같은 거 주실 게 있을까요? 단독 무기한 요트 세계 일주는 여행이 아니고 모험입니다. 네. 큰 위험을 수반해야 되고요. 네. 다만 한국에 들려가면서 기상을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요트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반인들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항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대부분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하기일 것 맞아요. 같은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 모토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앞으로의 모험도 저희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4월 5G 상용화를 추진한 것은 세계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에서 기술을 선도하려는 목적이었는데요. 정부가 우리나라의 5G 기술을 국내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면서 그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과제와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마치 모험과도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5G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내 기술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